러시아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충이 어려워서 뭐 북한군이 뭐 들어갔다 이런 뉴스 보도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 북한군 들어간 것은 그 보충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습니까? 예, 예.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북한 참전설을 좀 부정해 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참전했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지지난 그 번에 한번 출연해서 그 질문하셨을 때 북한이 참전했다면은 아마 뭐 현대전 수행 능력을 배우고 왔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정은의 요청으로 현대전 수행하러 간 그런 공산이 좀 크고요. 아, 푸틴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런 그게 건 아니라 않습니다. 러시아의 상황 때문이 예, 아니라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이렇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공격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전황을 보면 예, 그 옛날 2022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인원 손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손실이 118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러시아 전문가들은 15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인구가 작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제 손실 누계 그래프를 이거는 저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은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입은 손실 그래프입니다. 이거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인원의 손실인가요? 예, 인원 손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단위는 다르죠. 이제 또 독일 거는 몇백만 명 수준이고 여기는 이제 백몇십만 명 수준인데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끝에 뭐 몇 달 남은 그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죠. 마지막 부분에 손실이 확 늘어납니다. 사기가 떨어지니까 항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보급도 안 되고 하니까 피해가 막 늘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달 지나면 이게 거의 끝날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깝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러시아에 대항하는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듣네 푸틴이 그래서 뭐 무기도 좀 새로 공급해주고 또 유럽에서도 뭐 그렇고 그래서 뭔가 공격 무기 화력이 점점 보강이 되고 있다 장비들이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던데요. 장비 보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력이 좀 늘었습니다. 한 지금 사용하는 장비 한 40%는 우크라이나산이라 그럽니다. 그럼 뭐 드론이 대부분이고요. 드론은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초에 하나씩 만든다는가 뭐 그러니까 거의 뭐 1분에 그만 해도 1시간에 몇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든다 그러는데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드론 피해 잡히는 것만 해도 한 뭐 200~300대 그게 이제 좀 일정 크기 이상이기 때문에 FPV 드론은 안 잡힐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장비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는 포병 UAV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나머지들은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UAV로 거의 전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중요한 헬기나 MRLS, 샘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초전에 대부분 손실을 입어가지고 이게 집계를 하면 제가 몇 년 동안 집계하면서 최근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하나 나오면은 왜 나왔나 신기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예 이 빈칸은 영어로 채워놓습니다. 채워놓고 있으면 하나씩으로 거의 데이터가 이렇게 없는 그런 정도로 잡힙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공격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는 어떤 그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공기가 없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항공보다 지금 효과적이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선에 보병이 있어야 되는데 보병 보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대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좀 숨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km, 15km밖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10km, 15km 밖에서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테나 같은 거 찾고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효과적이긴 한데 이제 만약 드론만 계속 있으면 이쪽도 별로 전진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적인 솔루션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미국이라든가 서방에 그렇게 항공기 지원을 요청을 했던 거군요, 우크라이나가. 예, 항공기는 일찍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항공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항공기는 이제 조종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종 스킬이 엄청 중요한데
거의 기종을 가지고 기종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을 배워서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이렇게 F-16이나 뭐 다른 서방 전투기를 조종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하여튼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뭐 무기들을 여러 나라에 요청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전차, 예. 그 소련에게서 우리가 받았던 예.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긴 하지만 예. 그 전차를 요청했다 바로 예.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불금 사업으로 T-80U라는 러시아제 전차 이제 한 개 대대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독특한 게 러시아가 수출용 버전하고 자기 자체 사용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수출용 버전이 아니고 자기 쓰는 걸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K2 전차를 만들 때 상당히 이제 참고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가지면은 잘 쓸 수 있겠죠. 별 훈련을 그다지 쓰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그 전차가 생각보다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는 땅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전차가 팍팍 빠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전차들이 힘을 못 쓰는데 T-86 같은 거 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살상 무기니까 줄 수가 없고. 만약 주게 되면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네. 살상 무기를 주면 이제 등급이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전쟁을 수행할 장비부터 또 병력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래서 이대로라면 아까 독일의 어떤 그래프처럼 몇 개월 안에는 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군을 한편 이제 전쟁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러시아군의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원 손실이 작년 8월부터 확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인원 손실이 뭐 지금 별 발생하지 않는 수로 줄어들었고요. 아, 오히려 지금 줄고 이거는 이제 승기를 확실히 잡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손실을 비교해 보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신뢰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추세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네, 추세로. 예, 추세를 보면은 대략 한 5배에서 10배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피해가 많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약 소모량입니다. 탄약 소모량이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데이터지만은 시체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시체는 포로와 달리 있는 거 다 주거든요. 네. 포로 같은 경우는 1대1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포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껴놨다가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런데 시체는 바로 있는 대로 줘요. 아, 네. 근데 혹시 이제 시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못 주는 건데 확인이 되는 건 다 줍니다. 근데 교환 비율을 보시면 이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가 하나는 파란 것은 우크라이나 시체고 주황색은 러시아 시체인데 이 비율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15대 1 뭐 이렇게가 25대 1, 22대 1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확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게 원인이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원인이 앞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서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결정하는 요소가 장거리 화력입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그 러시아고요. 밑에 게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공격을 한 횟수를 이렇게 차트를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최근 것은 이제 837대 37 이게 거의 22대 1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장거리 화력을 그래서 공격을 많이 하고 여기는 장거리는 항공기, 미사일, 포병입니다. 그리고 전기간 봐도 초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 이상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탄약 소모량과 비슷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거리 화력을 많이 때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는 뭐 백병전도 하고 뭐 소규모 전투를 하지만은 후방에서는 포로 화력으로 다 때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부서진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런 쪽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방공 전력이 부족하니까 러시아 항공기가 거의 좀 마음껏 날라와서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력, 예. 특히 이 장거리 화력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 어떤 예. 피해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예.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